영화는 한 100분 정도 러닝타임이고 되게 속도감이 있고 그 게임스탑 관련 그 거대 자본과 그 미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어떻게 맞붙었고 누가 승리했는지 너무 재밌게 전개가 되죠. 이런 식으로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것들이 공매도의 주요 타겟이 됐고 거기에 저항하는 움직임들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 영화에서만 보면 개인들이 승리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데 저는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시장에서 게임스탑과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가장 비근한 예가 이제 2023년 연초에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 9월까지 꾸준히 올랐는데 대략 9월에 도달했을 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만 원 아니었나요? 150만 원. 150만 원? 125만 원 종가 기준으로 12배 올랐네요. 예. 그 사이엔 150만 원을 찍기도 했어요. 깊이 있는 영화 이야기 무비 프리즘. 안녕하세요, 리뷰카우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간판 앵커 이근형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왜 웃으십니까? 이런 소개 멘트 할 거라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뭐 팩트인지 아닌지 체크는 안 됐지만 이근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경제TV에서 뭐 앵커이자 뭐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간판 앵커 이근형 기자님을 모셨기 때문에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만 얘기하세요.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저희가 함께 볼 영화도 주식에 관한 영화죠. 네.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게임스탑에 관련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덤 머니라는 영화를 함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네네. 또 우리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면서 그때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앵커님께서 그 우리 시장에서 비슷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일단 덤머니에 대해서 영화를 보신 분들 혹은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덤머니를 보실 때 이해 폭을 넓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를 해주실 겁니다. 일단 영화는 한 100분 정도 러닝타임이고 되게 속도감이 있고 그 게임스탑 관련 그 거대 자본과 그 미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어떻게 맞붙었고 누가 승리했는지 너무 재밌게 전개가 되죠. 네. 그 폴 다노가 주연이고 폴 다노가 실존 인물인 키스길을 연기했습니다. 키스길이 유튜버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게임스탑을 제가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이거 아무도 찾지 못했던 그런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주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고 사람들이 점점 키스길을 믿게 되면서 게임스탑의 주식을 막 사게 되고, 반대로 그 멜빈 캐피탈을 비롯한 거대 자본가들은 공매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공매도율이 100%였나요?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오죠 거기서. 예. 말도 안 되는 수치의 그 공매도율 100%인 주식이 게임스탑이었는데 그 공매도와 주식을 사는 행위는 서로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미들과 거대 자본이 맞붙게 되는 형국이 되고, 그래서 개미들이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실화이고, 근데 조금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매도가 뭔가요? 공매도는 일단 뭐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하락에 베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쉽고요. 조금 더 풀어보자면 빌 공짜 써서 없는 걸 판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건데 그러니까 갖고 있지 않은 걸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려야겠죠. 남한테 빌려서 먼저 팔고요. 나중에 하락하면 되사서 갚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공매도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국내에서는 공매도가 지금 허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매도의 경우에는 일단 하락에 베팅을 한다고 했는데 역시 베팅이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주식 종목이. 상승할 경우에는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뭐 위험성이 아예 없는 투자 기법은 아니다. 사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판다. 이 개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공매도에 베팅한 거대 자본들이 있고 개미들이 주식을 계속 매수하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오르는 거는 공매도에 베팅한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10만 원짜리 주식이다. 그러면 하락한다고 했을 때는 뭐
많게는 0원까지 하락하지 그 이하로 하락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상승은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투자자에게도 손실 가능성은 무한대.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게 이제 수익을 낸다는 거니까 수익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만 손실 가능성은 무한대인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의 입장에서는 주식이 계속 오르면 손해가 계속 커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 보통 미국에서는 이 공매도의 경우에 의무 상환 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식을 빌려서 그걸로 팔아서 나중에 그걸 되사서 갚는 게 공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남한테 빌렸으면 언젠간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갚아야 되는 기한이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한이 지나가서까지 내가 이 주식을 계속 빌린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한이 도래한 뒤에 우리가 보통은 그 빌려준 사람이 다시 갚으세요 얘기를 하면은 2일 안에 갚아야 됩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그 2일 안에 갚아야 되는데 기한이 넘어섰는데 생각보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 있다. 이러면 손실을 보더라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아, 그래서 영화에서 멜빈 캐피탈이 완전 망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영화에서 또 숏스퀴즈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네. 숏스퀴즈 이게 뭔가요? 이게 이 공매도에서 손실 봤을 때 발생하는 게 바로 이 숏스퀴즈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했는데 이 주가가 올라 버렸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실이 무한대라고 했잖아요. 계속 올라가면 계속 손실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손실 폭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되사서 갚고 나와야 하는 그렇죠. 적정 손실만 보고 그 이상을 보지 않기 위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되사서 갚고 나오는 그 과정을 숏 스퀴즈라 그러는데 주식을 되사잖아요. 되사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되사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른 폭이 더 가속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숏 스퀴즈가 발생하는 건 주가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인 거네요. 네. 숏스퀴즈가.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콜옵션이라는 용어도 나왔어요. 콜옵션은 뭐 어떤 건가요? 앞서 이제 뭐 공매도 같은 경우 우리가 하락에 베팅한다고 쉽게 말씀을 드렸다면 콜옵션은 상승에 베팅하는 옵션 상품이다 이렇게 옵션 거래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 주식이 예를 들면 7만 원인데 앞으로 8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1,000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더 주고 나는 한 달 뒤에도 이 주식을 7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뒤에 이 주식이 8만 원이 됐을 때 나는 이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7만 원의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면 만 원의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서 내가 이 권리를 사면서 1,000원을 미리 냈기 때문에 9,000원의 수익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내가 7만 원 주식을 8만 원이 돼도 7만 원을 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안 사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7만 원의 주식이 8만 원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한 달 뒤에 보니까 8만 원이 안 되고 6만 원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살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굳이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6만 원짜리 주식을 사고 앞서 그 1,000원짜리 프리미엄 하나 낸 그거 손실 정도만 입으면 되는 거죠. 개인 입장에서. 네. 그게 콜옵션이군요. 네. 그러면은 상승에 베팅하는 거고 네.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물건을 사거나 많이 뭘 먹을 때 뭐 괜찮아 할 때 콜 하는 것처럼 그렇죠. 난 이걸 사겠어 하는 게 콜 옵션이네요. 네. 콜옵션의 반대가 이제 풋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네. 내가 정한 그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거든요. 앞서 콜옵션이 살 수 있는 권리였다면 하락했을 때 팔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네. 내가 예를 들면 1,000원짜리 주식인데 이게 한 달 뒤에 500원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5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난 여전히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 500원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 권리가 풋 옵션입니다. 네. 콜옵션과 풋옵션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영화에서 등장했던 중요한 주식 관련 개념을 좀 알아봤고요. 또 제가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네. 이 게임스탑의 숏스퀴즈 사례와 비슷한 사례가 미국에 또 있었나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주식 역사상 이 게임스탑의 사례가 거의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예. 그때 그게 영화화도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무렵에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게임스탑과 같은 이유로 AMC 엔터테인먼트 아시죠? 아, 그 미국의 큰 극장 체인 그렇죠. 아닙니까? 극장 체인. 그리고 뭐 블랙베리, 노키아 네. 이런 기업들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어떤 기업이냐면 과거에 굉장히 큰 전성기를 누렸던 기업이죠. 게임스탑도 마찬가지죠. 오프라인 게임 거래 네. 플랫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것들이 공매도의 주요 타겟이 됐고, 왜냐하면 새로운 문물이 등장과 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것들의 종목의 어떤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공매도들이 또 그쪽으로 몰려간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저항하는 움직임들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뭐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많게는 400% 정도 와. 개인 투자자들이 끌어올렸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혹시 AMC 같은 경우는 공매도 세력과 개미들 사이에서 누가 이겼나요? 게임스탑하고 비슷한 사례죠. 그러니까 게임스탑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그 영화에서만 보면 개인들이 승리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데 저는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게임스탑의 주가가 뭐 아시겠지만 그 영화에서도 한 3.5달러 정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네. 영화에서도. 나중에 많게 올라갔을 때는 8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네. 대략 한 20배 넘게 주가가 폭등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운동에 함께 가담했던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뭐 79달러, 80달러 요때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70달러 때 매수하셨거나. 그렇죠. 근데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70달러 때 들어가신 분들은 운동에 뒤늦게 뛰어드셨지만 엄청난 손실을 겪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개인들의 승리라고만 볼 수 있겠느냐? 좀 여러 가지 좀 희비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임스탑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3.5달러보다는 높아져 있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조금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물론 80달러 때 고점을 찍었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3.5달러라는 그 수준은 너무 과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게임스탑은 적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공매도 세력들의 그 타깃이 되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근거 있는 타깃이었다는 걸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성이 계속 이어져 와야 이 주가의 상승이 수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도 적자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것. 앞으로 뭐 어떤 뭐 좋은 기회를 맞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임스탑의 경영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 그걸 예측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에 공매도를 걸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는 근거 있는 공매도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3.5달러는 너무 과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3.5달러는 너무 쌌다. 네. 네.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항상 이 주식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가 정말 고민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높은 수익을 보려면 뭐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팔아야 가장 높은 수익을 보지만 사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적정 가격을 알아내는 게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근데 게임스탑의 경우는 3.5달러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된 거네요. 그 당시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판단은 아마도 이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에 대한 과거에 대한 약간 향수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많은 게임스탑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이 전통적인 그런 옛날 게임하고 네. 뭐 AMC 같은 옛날 그 영화관 플랫폼을 주로 이용한다거나 그렇죠. 블랙베리나 노키아 같은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향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계시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이 영화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로빈후드라는 주식거래 중개 플랫폼이잖아요. 네. 로빈후드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정말 정의로운 일을 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뒤에서 거두자본이랑 손잡고 짬짬이를 했던 거죠. 네.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네. 거기에 시타델이라고 하는 헤지 펀드가 있고 멜빈 캐피털이라는 공매도했던 그 헤지 펀드가 또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로빈후드가 있잖아요. 근데 로빈후드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쓰면서 뭐 MZ세대 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거래 플랫폼이다 이렇게 표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럼 수익을 어디서 내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영화에서도 잠깐 소개가 됐지만 이 앞서 설명드린 시타델이라는 헤지펀드하고 연계가 돼서 수익을 내는 구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이 이 로빈후드에서 사고 팔고 여러 가지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거래된 그 내역을 이 시타델이라고 하는 헤지펀드에다가 팔고 그걸로 돈을 버는 구조고요. 그럼 왜 이거 시타델에다 파느냐? 로빈후드를 설립하는 창립 자금을 시타델이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둘이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예요. 그러네요. 그럼 시타델은 이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써먹냐? 이 부분이 굉장히 맹점인데요. 우리가 PFOF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 시타델이라는 곳은 이제 그 초단타 매매를 주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빈후드에서 100달러에 A라는 주식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고 99달러에 이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1달러 차이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시타델이 들어가서 이 둘의 거래를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명목인데 어떤 식이냐면 100달러에 팔겠다는 사람한테는 99.2달러에 사고 99달러에 사겠다는 사람한테는 99.7달러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0.5달러 정도의 차익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시타델이 가져가는 건데 이 1달러 차이 나는 호가 1달러 차이 나는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어요. 그것들을 다 결제를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면서 엄청난 차익을 걷어냈던 것이죠. 야, 그 머리가 너무 좋네요. 네. 네네. 그리고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멜빈 캐피탈 역시도 나중에 이제 8조 원이나 공매도 손실 보면서 파산할 위기에 놓였을 때 역시나 또 시타델이 구원투수로 등판하기도 하잖아요. 네. 굉장히 금융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또 궁금했던 거는 네. 한국 시장에서 게임스탑과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네, 일단 그 게임스탑 사태와 비슷한 무렵이죠. 이 코로나가 터진 직후에 우리나라에도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빠져나가던 무렵에 이 폭락하는 주가를 붙잡아 준 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었거든요. 네. 이 동학개미 운동이 뭐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한데 가장 비근한 예가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폭등 사태라고 하시죠. 에코프로 아시죠? 저도 한 주도 사지 못했지만 얼마나 올랐는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마 주식 조금 뭐 만져만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네. 아실 거예요. 이제 양극재, 2차 전지 양극재 기업인데 2023년 연초에 이 에코프로의 주가가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네. 9월까지 꾸준히 올랐는데 대략 9월에 도달했을 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만 원 아니었나요? 150만 원. 150만 원. 125만 원 종가 기준으로 12배 올랐네요. 예. 그 사이엔 150만 원을 찍기도 했어요.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시에 이제 에코프로를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일부 그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면서 네. 이 주식을 이렇게 매집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저의 지인분들 중에 이제 증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이분들의 고객들의 면면을 보면 에코프로를 막 열광적으로 매수하셨거든요. 그분들이. 네. 막 자산 10억이 넘는 분들이 엄청나게 본인의 가진 자산을 다 10억을 몰빵하셨다고요? 10억 그 이상을 와. 에코프로 한 주에다가 몰빵할 정도로 네. 정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그분들이 뭐 에코프로 한 180만 원까지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실제로 처음에는 맞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갔고 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예. 정말 한국 그 증시 역사상 보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치솟았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혹은 뭐 일부 증권사들이 이 에코프로에 대한 부정적인 비관 리포트들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지나치게 과열됐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정도의 가격이 되려면 대략 한 2030년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는 주식 자체는 굉장히 비전 있는 주식은 맞는데 이 가격에 도달하려면 2030년은 돼야 된다. 너무 먼 미래의 그 실적을 땡겨와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많이 일었었죠. 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맹렬하게 계속 매수에 들어갔는데 네.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그러니까 이게 120만 원, 150만 원까지 이렇게 막 급격하게 올라가는 과정에 숏 스퀴즈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의 공매도를 건 세력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에코프로가 이렇게 과열됐다라고 말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분들은 당연히 하락할 거라고 앞으로 당연히 예상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엄청나게 걸었던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도 그걸 인지를 했습니다. 아, 이 공매도를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뭉쳐서 이겨내야겠다. 더 강렬하게 매수를 하면서 숏 스퀴즈를 이끌어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또 앞서 이 게임스탑의 사례처럼 과연 2차전지 투자자분들이 모두 승리를 거둔 것이냐 그렇게 보긴 또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은 지인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에코프로로 수익을 내신 건 맞아요. 수억에서 많게는 막 수십억까지 수익을 내신 분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10만 원쯤에 사신 분들 그렇죠. 아닐까요? 굉장히 조기에 들어가셨거나 네. 아니면 그 변동성 오르고 내리는 그 어딘가쯤에서 저가에 잘 매수하신 분들이겠죠.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하루에 막 10만 원씩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역시 고가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손실을 경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뭐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비전이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저도 뭐 의심하진 않는데 일부 그런 손실을 보신 분들을 생각한다면 맹목적인 추종 뭐 이런 것이 과연 옳았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것,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그 밸류에이션을 너무 넘어선 종목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가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결집 이게 무조건 옳으냐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생각할 여지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진짜 정말 약간 비슷한 사례였네요. 네. 약간 좀 다른 점은 이제 그 게임스탑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 공매도에 대한 저항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월가의 그간에 쌓여있던 불만들이 있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뒤에 그 투자자들이 월가의 손실이 엄청나게 컸었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도 월가에 대한 회의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월가에서 제대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많이 없다. 그렇죠. 저는 그 베일아웃이라고 하나요? 그 네. 금융구제 과정에서 심지어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월가 임원, 금융사 임원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네. 당시 그래서 월가를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그런 시위 운동도 당시 많이 벌어졌던 미국의 상황이었죠. 월스트리트. 월가를 점령하라였군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서 속에서 개인들이 공매도 세력에 갖고 있던 분노들이 표출된 게 게임스탑의 사례라면 에코프로의 사례는 그런 공매도 세력에 대한 반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약간 개인들의 어떤 수익에 대한 열망 또 한국의 국내 주식에서 이렇게 좀 빛이 잘 나는 주식들이 참 없다 보니까 모처럼 등장한 빛나는 주식에 모두가 이렇게 냄비근성으로 뛰어든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게임스탑하고 에코프로라는 그 두 가지 주식을 통해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 큰 차이점이 있나요? 미국 시장은 그래프를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수십 년간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은 계속 성장한다. 반면 한국 시장은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러면 우상향을 하니까 우상향하는 주식이 무조건 좋으니까 거기를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오산일 수가 있습니다.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은 이제 401k라고 하는 개인들의 퇴직연금이 모두 주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근로자가 돈을 일부 내고 회사도 매칭으로 내서 그걸 이제 투자 자산으로 굴리는 형태의 은퇴 자산들이죠. 개인들의 은퇴 자산이 모두 주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웬만해서는 이 시장이 우상향을 하는 거죠. 장기 우상향을 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주식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이런 활동들을 벌이는 건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기업들의 창업가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아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요. 거기에는 경영자들도 그 기업의 스톡 옵션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기업의 주주 가치가 올라가는 게
본인들에게도 수익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기업에 투자를 해준 투자자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들, 투자자들에게 환원을 해줘야 되는 책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각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노력한다는 특징이 있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재벌 중심의 이 경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벌들 그리고 오너의 특성은 어떠냐면 소유에 관심이 많고 예. 이 기업의 존속과 또 자녀에게 상속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주의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것보다는 내가 이 기업을 영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들에 더 관심들이 많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을 좀 제약해온 요인이었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재미있는 점이 상한가, 하한가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하루에 뭐 50%도 오르던데요. 그렇죠. 뭐 네. 우리도 이제 상장한 당일에는 이제 좀 제약이 많이 풀렸습니다. 네. 위로만 뭐 400%인가요? 예. 올라갈 수 있는 제한 폭이 좀 풀리긴 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30%죠. 그렇죠. 위아래 30%까지밖에 하루에 변동폭이 없는데 제한이 없는 거죠, 미국은? 그렇죠. 미국은 제약이 아예 없습니다. 아,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뭐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 미국은 아무래도 좀 소비 시장 자체가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내수 소비 기업들, 뭐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그 종목으로서 가치가 높고 네, 꾸준히 사랑을 받는 종목들이 많고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의 경제를 끌어가는 게 소비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근데 한국은 내수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국민들이 가난한 편이고요. 네. 그래서 소비로 내수를 이렇게 끌어올리기 어려우니까 내수 시장에 있는 기업들, 해외로 뻗어나가지 않는 기업들의 종목이 상승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제약이 많고 반면 수출 기업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업 중심 이런 기업들의 강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혹시나 주식에 관심이 있으면 그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에 한국 시장이 너무 박스권에 또 다시 갇혀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관심을 또 많이 가지시는데 그때 우리가 소위 성장주라고 하는 뭐 우리가 한동안 한국 사람들이 거의 한국 기업인 것처럼 사랑했던 테슬라, 애플,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그런 기업들 외에도 그 월마트라든가 코스트코라든가 그 미국의 소비 시장을 리딩하는 좋은 기업들도 있다. 이 말씀이 진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그 용어조차도 좀 퇴색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뭐 엔비디아만 가고 그렇죠. 그 밑에 뭐 테슬라도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네. 상황이 예전 같진 또 않다. 그래서 완전 AI가 주도하는 시장이 되어버렸네요. 예, 성장주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장주라는 게 당장에 이렇게 뭐 수익성이 크진 않더라도 미래의 비전이 높을 때 이 기업의 성장 가치가 높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건데 그렇죠. 성장주가 강점을 보이는 시대는 주로 금리가 낮은 시대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 성장주가 계속 잘 나가긴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용어도 이제 퇴색해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 미국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한가와 하한가에 제한이 없다는 거. 네.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을 잘 따져보시고 네, 좀 낯선 주식에 잘못 투자하셨다가는 네. 낭패를 보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한번 르네상스가 올 수 있을까요? 투자해볼 만한 기회는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박스권 장세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왜 한국은 박스권이냐고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 전문가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돈 잘 버십니다. 네, 정말 투자 잘하십니다. 네. 그분들은 그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 시장만의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수익 매매라는 기법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통신주 아시죠? 네. 통신주의 주가 흐름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통신사들은 막 돈을 많이 버는 막 미래 비전이 촉망받는 이런 회사들이 아니라 국가가 준 그 주파수라는 면허주 일종의. 예, 그 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일정한 수익이 꾸준히 나와줍니다. 다들 전화기 쓰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신주를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통신주는 배당을 잘 줍니다.
네, 그래서 배당 수익을 노린 투자자분들이 통신주를 꾸준히 들어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또 배당을 분기에 배당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 그래프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됩니까? 배당 시즌이 다가올 때 올랐다가 그렇죠. 배당이 끝나면 떨어지는 그 흐름이 패턴화돼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정 기간 내에 매수를 해서 꽤 들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배당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네. 그 주가의 흐름을 잘 타면서 수익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익 매매라는 거는 떨어졌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팔고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통신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주가의 예측성이 큰 거군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네. 그래서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 그러니까 뭐 들고만 있어도 장기적으로 그걸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사실 과거 30년 전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안에 있던 기업군과 네. 현재의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안에 기업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30년 뒤에도 똑같이 1등, 2등이냐? 우리는 그렇게 예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예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 종목을 사서 무조건 막 30년, 40년 동안 가만히 둬야지 이렇게만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던지고 싶고요. 반면 국내 주식은 역동적으로 투자하고 사고 팔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투자 기법들을 활용하면서 나름 좀 차익을 많이 거두실 수 있는 시장이다.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사실 네. 그 개미 투자자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조금만 첨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저는 세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네. 첫 번째는 공부가 부족하고, 네. 두 번째는 인내심이 부족하고요. 그 마지막에 그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거 세 가지만 지키시면 개인 투자자들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네. 일단 공부 부족은 잘 아실 거예요. 뭐 초전도체 들어보셨습니까? 초전도체는 과학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어떤 연구원들이 연구진들이 이걸 해낼 수는 있겠죠. 어느 시점에서는 해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게 될 거라고 상상하는 것보다 안 될 거라고 베팅하는 게 확률상으로 훨씬 절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엄청난 기대감으로 내 투자금을 넣는다. 그렇게 상식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투자금들이 거기에 몰려가면서 그렇죠. 정말 뭐 보면 하루에 가장 뜨거웠던 테마가 초전도체고 이런 날도 많습니다. 엄청 올랐잖아요. 네, 심지어 막 학계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동료 연구진들이 혹은 뭐 다른 학계에서도 이거는 초전도체가 아닙니다. 판명이 나도 계속 올라요. 그렇죠. 그런 정말 비이성적인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뭐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는 설이 도니 갑자기 김포에 땅을 갖고 있는 김포에 공장이 있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합니다. 네. 주식시장에. 네. 근데 뭐 저는 일종의 뭐 작전 세력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끼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런 투자를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거보다 조금 더 이 투자 패턴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뭐 주가 흐름에 대한 공부,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주식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이 뒤에 있는 인내심 부족하고 연결되는 맥락입니다. 공부가 잘 돼 있어야 인내심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할 때 보통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내가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내가 공부해 보니 올라갈 것 같아. 떨어져도 이만큼만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네. 네. 앞으로 10년 뒤에 분명히 잘 될 회사야. 10년, 20년 뒤에 승승장구할 것 같아. 뭔가 그런 제대로 된 기업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근거를 갖고 투자를 하신다면 이게 당장 내일 떨어지더라도 조바심이 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갖자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창 손해를 보다가 갑자기 양전을 합니다.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너무 기쁜 마음에 막 파세요. 그렇죠. 원금 회복했어. 네. 1% 먹고 팔고. 네. 근데 그 손실 본 자신의 그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빨리 팔아버리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업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더 네. 들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충분히 하신 분은 주식이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길 수 있고 또 올랐을 때 조금 더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부 부족, 인내심 부족을 해결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이 이제 원칙에 대한 준수인데 예를 들면 뭐 손절 라인 정하라는 얘기 아시죠? 네. 익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봤을 때 15% 정도 선에서 뭐 내가 이게 아무리 감으로 더 떨어져도 올라갈 것 같다는 믿음이 있으셔도 난 15%를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면 15% 이상 하락하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되고요. 이익도 마찬가지로 나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익절하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그걸 넘어가도 그냥 두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죠. 유혹을 잘 뿌리치시려면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약 매도, 예약 매수 걸어놓는 건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뭐 자동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네.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해두신다면 심지어 요즘에는 이렇게 기간까지 설정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이 주식이 15% 아래로 떨어지면 뭐 자동으로 손절이 이루어지고 얼마 이상으로 올라가면 무조건 매도가 이루어지는 네.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현금 비중 유지하는 거. 네. 현금을 항상 저는 일정 부분 갖고 계시는 거를 추천을 그렇죠. 무조건 드립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금이 없으세요. 거의 몰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타기든 불타기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현금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조금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면서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현금 비중을 보유하셔라. 이런 것들도 사실 원칙이죠. 네. 원칙에 대한 준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 인내심을 갖추시고 가장 중요한 원칙, 나와의 약속. 네. 결국 나를 이겨야 돈을 버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한국경제TV의 간판 앵커 이근영 기자님과 정말 유익한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나를 이기는 자가 돈을 번다. 이게 저는 참 와닿는 메시지였고요. 영화도 재밌게 보시고 혹시나 주식 투자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좀 참고해서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한국경제TV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의미 있는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